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한 대행이 공석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불법, 위헌적인 계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재판관 임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먼저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해드리고 검찰이 밝힌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하예빈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앞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은 지 14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추천 몫에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고,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바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직무정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라는 건데, 야당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총리실에 전달되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확정하자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몰려가 무효다, 의장 사퇴하라 외친 겁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설명하자 그 여진을 수습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151석, 과반수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갑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급기야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고,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쫓아 올라갔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조용히 해보세요.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앞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족수가 200석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권한대행이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기에 정족수는 과반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결국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의 공세는 거세졌고 20분간 항의하다 본회의장을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정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여권의 행태는 갈수록 노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부 최규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먼저 오늘 오전에 나왔던 최상목 대행의 발언을 보면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는 대국민 담화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는 입장문을 통해서 대통령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임명이나 특검법 같은 현안에서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했고, 네, 6개 법안을 다 거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형식적인 권한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거부했습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헌법재판소, 대법관 또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이 추천한 후보자까지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권한대행만 이를 거부했던 겁니다. 결국 이 같은 선택적 권한 행사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자초했고 또 전국 혼란을 자초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본인이 도움을 줬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의 화살을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편한 선택이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지 벌써 1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란 사태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정은 또 국정대로 안정돼야 하는 상황인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더 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이런 권한 행사가 제한적이라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또 다른 전국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면서도 추가 3명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꽉 막힌 전국을 뚫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당장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한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주 수요일 1월 1일입니다. 전향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에 나선다면 전국이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검찰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검찰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12.3 내란 사태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령관에 직접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 명령까지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인 올 3월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도 했는데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보도 참고 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지휘부에 수차례 전화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령부 이진우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질책했습니다.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특전사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화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모든 내란 지시가 윤 대통령으로 촉발됐다는 사실이 분명히 담긴 겁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부터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과 여인영 사령관을 불러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내정되던 시기와도 일부 겹칩니다. 총선에서 대패한 뒤인 5월에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사령관을 불러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대통령 관저나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비상계엄을 수차례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내란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계속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전 1시 1분, 국회는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분 후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병력 투입을 지시합니다.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윽박 지르는 부분도 수사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됐어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 무효가 선언된 후에도 국회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국회 요구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던 대국민 담화 내용과도 정면 배치됩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사령관에게 여러 번 전화해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며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수방사 병력은 일부만 국회 경내에 진입한 상태였는데 이 사령관은 전화를 받은 후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수방사 병력은 국회 인근에서 계속 대기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곧바로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수사 결과 확인된 겁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쳤던 계엄군이 준비했던 도구의 실물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송곳과 망치, 야구방망이는 물론 직원들을 잡아가두기 위한 걸로 보이는 케이블 타이와 암대, 또 포승줄까지 있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정문을 통과합니다. 언덕을 오르더니 달리기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정보사령부 소속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쳤던 중앙선관위 정문 모습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문 사령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선관위 체포에서 이 인원들이 거기에 대기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는 일체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30명을 선발하도록 지시하고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 감금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정했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에겐 직원들을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정보사 요원들이 준비해간 도구라며 실물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포승줄과 안대, 케이블 타이가 있었고 야구방망이와 망치도 눈에 띕니다. 송곳과 니퍼, 드라이버는 서버 반출 장비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이 모든 준비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이루어진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통해 구체화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방첩사 체포조가 모인 단체 대화방도 공개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보는 팀이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공지됐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12월 4일 정치인 체포 명령을 받은 방첩사 체포조 단체 대화방입니다. 기존에 부여된 구금 인원을 전면 취소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먼저 체포하라는 지시가 공지됐습니다.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고 구금 시설이 있는 수방사로 이동하면 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지시가 내려온 시각은 오전 0시 41분.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검찰 특수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가 임박하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지시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 전달했고 김 수사단장을 통해 일선 체포조까지 명령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세 사람을 먼저 체포하려 한 건 국회 회의 진행과 양당의 움직임을 방해하려고 한 국헌 문란이라는 게 검찰 특수부의 판단입니다. 검찰 특수부는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를 확인했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 하나같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란 혐의는 더욱 선명해졌고 앞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다, 또 무장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 이렇게 지시한 게 드러났습니다. 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한테는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한 게 드러났습니다. 네. 명백하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 군 지휘관처럼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방금 보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서 국회 출동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는 그 당일에 12대의 헬기가 출동을 했었는데요. 그 모든 출동 상황을 윤 대통령이 꿰뚫고 있었던 것처럼 읽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쏘라는 지시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한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네. 질서 유지, 실무장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특히 총을 쏴서라도 이렇게 지시하는 부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발포 지시를 한 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게 특정인이나 특정 사람에게 총을 쏘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전두환 씨 군사반란이나 5.18 때도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이 발포 명령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이 전시조차 발포는 워낙 심각한 문제여서 끝까지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내용엔 바로 이 발포 부분이 포함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이 역시 수사 결과와는 정반대입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4일 새벽 1시 1분에 의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새벽 1시 3분경 이후에도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1시 3분경에 이루어졌던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정상적으로 해제된 뒤에도 이 바로 계엄령 선포를 해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계엄 선포까지 하겠다 이런 뜻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사실과 맞지도 않은 데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게 더 명확해진 거잖아요. 네, 오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그대로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엄 모의부터 계엄 당시 구체적인 지시,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지시, 또 국회 해제 의결 뒤에도 2차 계엄 언급까지 모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내란의 구성 요건인
합동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지금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부터 사건 이첩을 요구해서 결국 이첩을 받은 공수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출석 요구를 불응해서 당장 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처음과 달리 이 공수처가 소극적인 기류로 변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또 혐의 내용이 다 드러난 거군요. 일단 연지환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며 검찰이 밝힌 윤 대통령의 혐의들, 또 앞으로 윤 대통령의 직접 수사는 어떻게 될지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삼청동 대통령 안가는 계엄 아지트로 조사됐는데 경찰도 오늘 이곳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2.3 내란 사태 전후로 누가 드나들었는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막아서면서 끝내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색 경찰 차량 한 대가 서울 삼청동 길목을 빠져나옵니다. 경찰 특수단이 오늘 오후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찍힌 안가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CCTV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시는 거예요? 혹시 안에서 대치 상황이 있어서 압수수색 길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대치가 이어졌고 경찰은 결국 압수수색에 나선 지 3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철수하십니까? CCTV 확보하셨습니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이곳으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건넨 문건엔 국회, 중앙선관위, 민주당사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내용이 담겼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날 밤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안가를 방문한 사실도 JT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안가가 계엄 전후 내밀한 지시가 오간 사실상 아지트로 활용된 겁니다. 경찰은 안가 CCTV 서버가 보관된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역시 실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에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경호처는 군사 기밀 지역이라며 끝까지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 당일 김용현 전 장관이 이른바 롯데리아 모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사조직 수사 2단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갑 100개를 챙겨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집결하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소식 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보사 수사 2단의 대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사 수사 2단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3 내란 당일 오후 11시 포고령 이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일반 명령지 2장과 1일 명령지 3장, 총 5장을 넘겨줬다고 한다. 12.3 내란 사태 당일 김 전 장관이 5기 회관에게 넘겨준 명령지엔 몇 시까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등 작전 임무 명령과 계급, 성명, 소속 등 파견 인사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전 임무 명령은 총 3가지였습니다.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자정까지 9.3해 수사 2단장은 정보사 100여 단의 위치에 대기하라는 것. 12월 4일 오전 8시까지 수사 2단 일대 군사경찰 인원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과 같은 날 수갑 100개 등 장비를 챙겨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보사 수사 2단 구성 인원은 김용군 전 대령, 노상원 전 사령관과 근무한 연 위주로 선발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내부 제보를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6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하자 12월 6일 밤 심우정 검찰총장,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전화해 장관이 연락이 안 된다며 연락하게 해달라 했고 김선호 차관은
김용현 측근에게 연락해서 접촉하게 해줬다는.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고 공수처를 향해선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채 사실상 빈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헌재가 여러 차례 보낸 서류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건 윤 대통령인데도 대리인단은 헌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 이미선 수명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46분간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오늘 오전 윤갑근, 배진한, 배보윤 3명의 변호사가 기습적으로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출석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그리고 국회 활동 방해와 선관위 압수수색 등 4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미리 제출했던 증인 신청 내역을 다시 정리하는 한편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진술조서 등 수사 기록을 받아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아무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금일 소리만 발송했다는 것만 들었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고요. 헌재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뭐 있나요? 오늘은 저희가 사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탄핵 소추 뒤 2주간 헌재는 우편과 전자공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집배원을 돌려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이를 회피하자 재판관 6인 전원 합의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런 헌재를 탓한 겁니다.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다음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1월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신들 준비가 덜 됐다면서 헌재를 향해 다른 탄핵 사건도 많은데 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제일 먼저 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당연히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변론 준비 기일인 오늘 아침 기습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준비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헌재가 여러 방법으로 보낸 서류를 대통령이 회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친 것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추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오늘 양측 당사자가 출석하여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쟁점을 정리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했고 재판부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대로 아닌가요? 그건 저희 답변서에 그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리를 그거는 크게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건 사실이 있었다는 것 부분이니까. 계엄 선포했던 거 그리고 포고령 1호 발표, 담화문 발표 이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인단은 왜 대통령 탄핵부터 다루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변호 인력이 지금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어떤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외람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사건은 최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재판부는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시민 수천 명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휘란 기자, 뒤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이곳에선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민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쪽 보시면요, 시민 수천 명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계의 체포와 구속,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런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영하권의 날씨에도 시민들의 성난 함성으로 열기가 더해지고 있고요. 집회가 끝나면 시민들은 관저 입구 쪽으로 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낮에는 경찰이 1인 시위를 제지하면서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죠? 네, 어제였죠. 이 차를 타고 온 시위자가 기습 1인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때문인지 관저 앞 경호가 대폭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입구 앞쪽 저지선이 이중으로 강화됐고요. 또 차가 정차할 공간이 없도록 도로 쪽까지 길게 막아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관저 앞을 찾은 1인 시위자와 경찰들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펜스를 쳐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몸으로 막고 있어요. 국민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을 폭력으로 모든 국가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 안에 움켜쥐려 했던 내란범을 보호하는 것이 저들의 임무인지. 네, 윤 대통령은 오늘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또 거부했죠. 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의 3차 출석 요구서도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관저 앞에는 우체국 오토바이 한 대가 왔는데 경호 인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2분쯤 뒤 그대로 떠났습니다. 공조본은 관저로 간 출석 요구서가 수취 거절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에서 김휘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가 구미시의 대관 취소로 무산됐죠. 여기에 반발한 팬과 시민들이 이승환 씨의 영상 콘서트를 열고 일방적 취소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구미시청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윤두열 기자, 이게 팬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공연을 즐기고 있다죠? 네, 이곳은 김장호 구미시장이 대관 취소 발표를 했던 구미시청 앞입니다. 시민 안전이 위협된다면서, 그리고 공연 도중에 정치적 발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공연 이틀 남겨두고 취소를 했었죠. 그때 못한 공연 지금 시민들이 열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먼저 열었고 지금은 이승환 씨의 영상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공연을 기다렸던 팬들을 위한 공연이기도 하지만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한 구미시장에 대한 항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콘서트를 취소한 극우의 도시를 거부한다며 구미시장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 구미시장의 대관 취소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이 커지고 지금 소송전까지 벌어지게 된 상황이죠. 네,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던 구미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이 화환 100개가 놓여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승환 콘서트 취소 결정 잘하신 거다. 시장님 힘내세요. 이렇게 공연 취소 잘했다면서 시장을 응원하는 이들이 보낸 겁니다. 공연 취소 이후에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집회에서 노래를 했다는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시장의 변명은 비겁하고 구차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이 시민 안전 위한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며 맞받아치면서 정치 공방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승환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승환이 1억 원, 그리고 공연 예매자가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기로 했는데요. 정치 공방에 이어서 법적 공방까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구미 상황은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공천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JTBC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풀려난 전 씨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마주친 전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묻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격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문을 열고 나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입니다. 취재진을 보자 당황한 전 씨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모자를 뒤집어 써 얼굴을 최대한 가립니다. 대통령 부부와 언제까지 연락하셨습니까? 공천 장사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계속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여기저기 오가며 취재진을 피하더니 검찰청을 나와 길가에 서 있던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JTBC 취재팀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 씨가 풀려난 이래 줄곧 전 씨의 행적을 추적해왔습니다. 먼저 검찰이 압수수색한 전 씨의 법당을 가봤습니다. 법당으로 지목된 강남의 한 단독주택엔 전 씨 가족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 씨와 가족들이 운영하던 화장품 회사는 개엄 하루 전인 지난 2일 해산 처리됐습니다. 지난 19일 법원은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면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 씨 변호인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이자연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도 있는 종교인이라는데 그동안 정치권에 영향력이 있다는 걸 꽤나 과시해왔던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졌고요. 또 지난 2022년에 건진법사의 존재 자체가 논란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스님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건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요,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 저희가 만난 이 복수의 취재원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네. 이 전 씨가 사업가이자 또는 브로커에 가깝다 이렇게들 얘기를 정치 브로커 했었거든요.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법당 2층에 그 드나들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면면도 굉장히 화려했던 걸로 전해지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건진법사랑 좀 친분이 있어서 이 법당에 드나들었던 이모 씨 있습니다. 이모 씨 증언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건진법사랑 친했어요. 장관 그리고 저 국정원 경제단장 이런 사람들이 고수 멤버였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익명으로 전해드렸지만요. 전 장관 포함해서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또 저희가 이름 말씀드리면 다 아실 연예계랑 스포츠계의 유명인들도 여기 드나들면서 같이 건진법사랑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처음 알려진 건 지난 2022년 대선 때인데요. 그 이전부터 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계속 취재를 이어가도록 하고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건진법사가 하던 사업도 여러 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죠. 맞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인맥을 가진 건진법사입니다. 강남 곳곳에 거점을 두고 사업도 벌여왔는데요. 저희가 그 법인 등기도 쭉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회사도 상당히 여럿이었습니다. 네. 전 씨 딸이 대표로 있고 이 전성배 씨가 이름을 올린 화장품 회사 있는데 계엄 하루 전날인데요. 지난 2일에 해산 처리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저희가 전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전 씨의 은신처도 확인이 됐다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최근까지 있었던 걸로 알려진 그 서울 양재동의 빌라도 확인을 했고요. 네. 또 이 전 씨 측에 따르면 검찰이 양재동에 있는 또 다른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후에 그 은신처를 떠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알려진 강남의 법당으로 썼던 2층짜리 단독주택, 여기에 더해서 사업체들, 또 새롭게 알려진 은신처까지 이걸 어떤 돈으로 마련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들었지만 스님 법사로 알고 있었다는데 지금 보면 은신처도 있고 또 그리고 사업도 여러 개를 하고 정치권 인맥도 과시해 왔는데 특히나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해 왔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경고를 한 일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 지난해였는데요. 건진법사가 이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건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이 대통령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직접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엔 건진 법사랑 상당히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11년쯤 전이죠. 이때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고문직을 맡았던 게 명함으로 확인이 된 바도 있고요. 네. 또 2018년에는 이 건진 법사가 주최한 법회, 그러니까 일종의 구판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적힌 등이 걸린 게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건진 법사가 이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과시하면서 이권을 실제로 챙기진 않았는지, 이게 수사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자영 기자였습니다.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장중 한때 1,480원대를 기록하면서 1,500원대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랐는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전 9시 1,468원대로 시작한 환율은 11시 반쯤에는 1,487원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오후 4시 기준 1,47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오른 건 세계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16일 이후 약 16년 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화 약세는 유난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는 동안 달러 대비 엔화나 유로 가치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국내적으로 발생한 고유 위험, 정치 리스크가 통화시장으로 전이되는 충격이 크게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크게 떨군 측면이. 환율은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로도 80원 넘게 올랐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치기 전까지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1,500원을 뚫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악재가 이어지며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내리며 한때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4.9포인트 내린 2,404.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환율이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국내 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수출에 유리하다는 것도 이미 옛말이 된 데다 급등한 환율에 수백억 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철강업계는 환율 여부에 따라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단위까지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언제 원자재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급변할 수밖에 없다며 수출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환율 변동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업계는 당장 내년도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건 아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초콜릿의 주 원료인 코코아, 커피 원두 등은 환율이 아니더라도 사상 최고를 찍은 상황입니다. 환율까지 폭등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원가 부담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역대급으로 큰 상황이고 올해 좀 되게 나빴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내년에 나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철근과 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업계도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공사비, 원가에 들어가는 자재비가 오를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골조에 대한 가격도 오르고 시멘트나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뿐만 아니라 고환율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제조업체들도 고민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계획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시설 투자 및 반도체 장비와 설비 구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비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사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평소에는 국회 취재하느라 스튜디오 올 일이 별로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 사람의 아들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그동안 탄핵을 막기 위해 그리고 한덕수 지키기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 가짜뉴스 대응단이 오늘 한덕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막은 이렇습니다. 한 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 라고 네. 한 건데요. 이 글로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글은 지워졌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입장을 낸 겁니다. 한덕수는 사람의 아들이며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네. 그러니까 X의 자식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다. 이런 주장을 이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가면서 이걸 한 겁니다. 가짜뉴스로 대응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부터 계속 비판이 거세던데요. 네,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욕설까지 하면서 모욕을 주는데 공직에 헌신해온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네, 여기에 한술 더 뜬 반격도 나왔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967년생 문정복 의원이 1949년생 한덕수 총리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괄호치고 X소리라고 덧붙였죠. 그리고 X 입에서 X소리 나오나 그래서 국회의원이라 하는가 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실상 거부한 건 굉장히 비판받을 만한 일이지만 문정복 의원도 좋게 보이진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 안에서도 언행을 각별히 유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던 지난 14일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각별히 유의해달라. 제3자나 국민이 보기에 오해할 수 있는 언행들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이런 설화가 퍼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 보수 원로도 절레절레입니다. 이 보수 원로이자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었던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입니다. 이 조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연일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자 발언 들어보시죠. 특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을 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무능한 것은 군대 안 간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보여준 거는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무능하면 보수가 아니죠. 만번 목을 베도 모자라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세상이 만만하냐? 이 계엄을 하려면 목숨을 걸었어야 한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을 피의자로 보고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은 목숨을 걸고 실패하면은 하야했어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네, 근데 뭐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이건 북한을 도와주는 꼴 아니냐고 했는데요.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의 결과는 전부 다 김정은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일 동맹 체제가 지금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 반대로 좌파 세력은 똘똘 뭉쳐가지고 다음 정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면은 결국 김정은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국회 탄핵까지 된 상황에서 끝까지 내란 수사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여당까지 이건 보수의 모습이 아니다. 이 보수 원로 입에서 나온 보수 진영 비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라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검찰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윤 대통령의 범행은 결국 공수처의 대통령 직접 수사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공수처는 오는 일요일 윤 대통령에게 3번째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이죠.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다시 취재 내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연 기자, 먼저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발언들부터 짚어볼까요? 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에 비상계엄을 두고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라, 잡아들여라, 불법이다,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한테는요.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상당히 질책성으로 들리죠. 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총을 쏘라는 지시까지 서슴지 않게 내린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 쏘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요. 전두환 씨의 발포 명령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는 실무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발포 명령을 내린 거여서 담화 자체가 거짓이란 비판도 받게 됐습니다. 또 있잖아요.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벽 1시 1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새벽 1시 3분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190명이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내가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특히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윤 대통령 본인이죠.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당일에 실제로 이룰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계속해서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진행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국회가 해제를 의결해도 계속 계엄을 끌고 가겠다 이런 뜻이고 2차, 3차 계엄까지 연두에 뒀던 게 드러난 겁니다. 체포조 상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체포조를 운용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국회의원 등 이 정치인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계엄군이 10여 명을 원래 체포하려던 것에서 급하게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이 방첩사령부 체포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오늘 검찰 특수본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요. 모든 팀은 우원식 국회의장이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한동훈 야당, 여당 대표 중에 보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에 부여된 구금 인원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3명을 먼저 바로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그 체포 계획이 수정된 걸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네. 알려졌던 10여 명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이렇게 수정된 걸로 보이는데 아래는 별표 쳐서 포승줄 및 수갑을 이용하라 이런 지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네. 또 지난번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들 30여 명을 정해서 포승줄로 묶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서 수방사 벙커로 이동하라고 했다 이런 지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검찰이 또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 체포조 네. 검찰 특수본은 선관위 체포조가 이 준비한 도구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도구들이죠. 맞습니다. 자 보시면 송곳, 또 안대, 포승줄, 누군가를 묶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케이블 타이, 야구 방망이랑 망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 도구들을 보면 저걸 다 어디다 쓰려고 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야구 방망이 같은 건 어디다 쓰려고 한 건지 역시 조사로 밝혀져야 될 대목으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사진만 봐도 섬뜩하긴 한데요. 네, 검찰 특수본은 이렇게 폭동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이 4,749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천 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네, 이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모의했는지도 검찰이 밝혔죠. 네,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삼청동 안가에 윤 대통령과 이 충안파로 불리는 방첩사령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모여서
시국이 걱정이다. 비상대권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총선 직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총선 직전인 지난 3월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이 총선에서 여당이 별로 몇 석 가져가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때였죠. 그런 비판이 상당히 줄을 잇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인 이 5월과 6월에는 비상조치 아니면 나라 정상화 방법 없는가 이렇게 대통령이 물었다고 했고 또 8월 초에는 대통령 관저에서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 방첩사령관과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또 10월에도 역시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11월 9일이죠. 여기서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모여서 군 관계자들이죠. 한데 모였네요. 한데 모여서 특별한 방법 아니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1월 말이죠. 11월 30일에는 이 더 구체화되어서 헌법상 비상조치권을 언급을 했고요. 이틀 전이죠. 12월 1일에는 비상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문 대국민 담화 그리고 포고령이 완성이 됐고 윤 대통령이 검토한 후에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11월경부터 윤 대통령이 실질적인 이 계엄 준비를 진행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직접 공개한 자료잖아요. 그만큼 하나하나 증거로 입증할 자신이 있는 것만 공개했을 텐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2차례 소환 통보를 하다가 직접 수사는 공수처에 넘긴 상황이죠. 또 공수처 수사는 속도가 별로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왜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윤 대통령이 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지를 사실상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직접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두 사실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당장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을 만큼 수사가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은 이 사건을 공수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란 혐의가 더욱 짙어진 만큼 모레 일요일 공수처의 3번째 소환 통보가 더욱 주목받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연주한 기자였습니다. 네,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 추진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집회도 허가를 받고 하고 대자보도 허가를 받고 쓰라고 요구해 기본권까지 침해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몰래 논의하다 물의를 일으킨 동덕여대. 학생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고 대자보를 붙였으며 학과 점퍼인 과잠을 펼쳐놓고 시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측이 이를 사실상 모두 막겠다고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학교가 보호는 하지 못할 망정 교직원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있는 학생들을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총장 명의로 학생단체의 집회는 집회 3일 전 사전 허가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공공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이렇게 사전 허가 제도를 운영할 어떠한 법적,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학교 측은 또 교칙을 들어 대자보도 허가를 받고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 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과잠 시위에 대해서도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소방법 위반이라며 학생들을 압박했습니다. 교내에서 본관 점거를 하면서 구호를 제창한 것도 업무방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학생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등으로 저희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탄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교칙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며 교칙 개정을 논의할 거라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각종 고소고발 건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어제 공개된 오징어 게임 2번째 시즌, 전 세계 관심이 뜨겁습니다. 22억 시간을 시청한 전편의 기록이 기대감을 키웠는데 반응은 다소 엇갈립니다. 왜 그런지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 그 게임을 멈추려는 거야.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사는 죽음의 게임. 참가자는 더 젊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코인이나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은 청년과 성전환 수술 비용을 구하려는 군인, 그리고 탈북자까지 사회가 만든 어두운 그늘 속 숨죽여 지내온 이들이 이번 게임 주인공이 됐습니다. 공개 하루 사이 영국 BBC는 별점 4개를 주며 지옥 세계의 성대한 귀환이라 호평했고, 미국 영화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도 자본주의적인 착취와 도덕적 타락, 계급 불평등 문제를 새롭게 조명했다며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누적 시청 시간 22억 520만이라는 전편의 경이로운 기록은 실망감도 키웠습니다. 이미 준비 중인 다음 시즌과 연결하려다 보니 이야기가 빠르고 깔끔하게 펼쳐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게임을 만든 놈들, 그 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시리즈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이야기를 확장하려 했지만 멈춰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너무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질질 끈다며 이야기를 반으로 쪼개 시즌을 늘리려는 할리우드의 나쁜 습관이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외신들은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일단 시청률은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역대 넷플릭스 시청 기록 상위 10위, 더 나아가 상위 5위 안에는 들 거라면서 다만 전편이 세운 1위 기록은 깨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내란 사태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연말, 밀착 카메라 팀이 직접 만든 붕어빵을 나누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 한 해 어땠는지, 또 새해 소망은 뭔지 시민들의 이야기 정희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붕어빵을 나눠드린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큰 안내판도 세웠습니다. 원래 장사하던 사장님께 비법을 배우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스위치 눌러야지. 스위치 눌러. 나 잘할 수 있을까요? 몇 개 태워 먹고 옆구리 터뜨리다 보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짠! 제가 방금 만든 붕어빵입니다. 이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난 한 해 어떠셨는지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공통된 대화 주제 12.3 내란 사태. 그 충격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다 됐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의 아픈 이야기는 물려줘서는 안 된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도 얼어붙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 취준생과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대기업도 완전 채용을 다 안 하고 있고 중소기업 자체도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코로나19 때보다 혹시 어려웠어요? 더 어려워요. 진짜 힘들었어요. 새해 소망이 있다면 진짜 경제가 조금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계속 우울해할 수만은 없는 이유. 도전하는 꿈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30 넘어서 배우를 꿈꾸고 시작했거든요. 예, 그게 한 1, 2년 됐는데 방송 출연하고 영화하고 이러고 있어서 네, 그래서 꿈 같은 한 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신 기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아기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건강하게 잘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복권을 사서 귀가하던 이 가족. 좀 있으면 새우고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나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복권? 나는 20억. 20억! 우리 아버님은 20억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와이프 다 드려야죠. 저는 필요 없습니다. 네. 사내 연애로 시작해 결혼 3년 차가 됐다는 이 부부. 과도한 알콩달콩함에 취재를 접을까 잠시 고민도 했습니다. 저는 내 주변 친구들한테 결혼은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무조건 추천하는. 무조건? 왜요? 제가 잘해줘서. 그래, 그냥 와이프분이 잘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일찍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리고 되게 즐거워요. 제일 친한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올 한 해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든 의정 갈등. 결국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잘 해결이 돼서 병원이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간호
네네, 간호사예요. 네. 대학병원에 계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올 한 해 정말 힘드셨겠는데요? 이제 저희보다는 의사 선생님들도 힘드셨을 거고, 이제 저는 아직 그런 그 이제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그런 파트는 아니어서 피부로 와닿진 않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병원이 좀 전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때지만 그래도 한국이 너무 좋다는 외국인도 만났습니다. I studied in Ida before, and I love Korea so much. The food, everything. Oh, okay. That's why I opened our fourth store in here. 직장 동료들과 가볍게 한잔 후 붕어빵에 담긴 추억을 나눠보기도 합니다. 용돈은 별로 없고 네. 먹고 싶은 건 좀 먹고 싶은데 좀 잘 사는 친구 따라가다가 하나 얻어먹기도 하고. 그냥 붕어빵이란 자체에 대한 어떤 제가 좀 그리움이라는 좀 느낌이 있는데 그냥 같이 붕어빵 하나 나눠 먹는 작은 거지만은 그쵸. 그냥 그런 재미였던 것 같아요. 이가 빠진 걸 자랑하던 아이도 있었고 아래니가 빠져서 혀가 됐어요. 안 아팠어요? 네. 고생한다며 취재진의 커피를 건네고 가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잠깐만. 그럼 제가 드릴게요. 잠깐만요. 밤 10시가 넘어 마지막으로 찾아온 손님. 밥을 식사는 하셨어요? 아, 지금 밥을 안 먹었어요. 언제 하세요, 보통 식사를? 원래 이 시간대 하는데 오늘 네. 좀 바빠가지고 내년에는 덜 고단하길 소망해 봅니다. 그냥 모든 일이 다 안 풀렸고 그냥 다 좋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모두 소진됐습니다. 한 200마리 나눠드린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이 연말 분위기가 새해에는 바뀌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이 붕어빵처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중독성 강한 응원가와 일명 시옷댄스로 불리는 귀여운 율동으로 그라운드를 하나로 만든 주인공이죠. 기아의 소크라테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큰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바꿨던 이 모습을 다음 시즌부터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기아가 소크라테스와 결별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거포, 위즈덤을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영입했기 때문인데요. 우승했던 현재의 전력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생활 3년을 마무리하게 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마지막 인사를 전했는데요. 열렬한 사랑을 보내준 팬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마지막엔 자신의 애칭인 테스형을 한글로 적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성탄절 전후로 쉬어갔던 추위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의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겠고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역에는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과 전남에는 최대 10cm, 전북에는 20cm가 넘게 쏟아지겠습니다. 무거운 습설이 내리는 만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은 건조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에서 건조경보로 한층 강화됐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부 내륙은 내일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도 서울 1도, 전주 2도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눈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